챕터 3입니다. 챕터 3은 광맥에 대한 건데, 어, 자연계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를 하고, 이런 다양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물 광맥의 전망, 생물 다양성과 분류, 다양성의 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건데, 옐로스톤은 1960년대 분자 생물학의 지표를 여는 새로운 발견을 했는데, 옐로스톤에서 이제 어, 그러니까 거의 끓고 있는 온천에 살고 있는 미생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썰무스 아쿠아티쿠스라는 그러니까 고세균의 일종인데요. 얘를 사용을 하면 대부분의 이제 단백질은 55도씨에서 이제 변성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것은 최적 온도가 70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해서 DNA를 실험실에서 증폭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DNA 검사라든가 DNA 유전자 감식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털무스 아쿠아티쿠스라는 텍이라고 불리는데 텍 DNA 폴리머레이즈 T와 AQ를 따서 텍이라고 불리는데 텍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많은 유전자 감식이라든가 유전자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종 다양성의 체계에 대해서 보자면 생물의 다양성은 이제 얼마나 많은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뭐 1억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3천만 종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다 잡아서 다 모아보기 전에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고 매년 2만 5천에서 5만 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의 발견은 이제 이전의 유사종과 구별되는 특성의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전에는 형태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에 형태학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비교적 늦게 변하는 리보솜의 시퀀스를 읽어서 유전학적으로 분석을 했었는데, 요새의 추세는 지놈이라 그래서 유전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모든 거를 분석을 해서 종을 구별하는 게 요새의 트렌드고요. 여태까지 이제 형태학적이나 유전학적으로 구별되어 있던 여러 가지 종들이 아마도 앞으로 한 10년 내에는 전부 다 유전체로 분류를 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균과 고세균과 원생생물이 있는데 여기까지 고세균과 세균을 모네라라고 부르고 얘네들이 원핵 생명체예요. 여기서부터가 진핵 생명체인데 진핵 생명체는 원생 생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곰팡이가 있고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원핵 생물이 가장 먼저 갈라져 나왔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분기점 여기서 이제 공통주상이 있겠죠. 모든 생명체의 공통주상이 있다가 거기서 원핵 생물로 세균으로 분류가 되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 고세균이 분류돼서 나오고 진핵생물이 분리돼서 나왔다 이런 건데요. 5가지 그러니까 생물계에는 식물계, 동물계, 곰팡이계, 원생생명계, 모네라계에는 세균계 그리고 고세균계가 있습니다. 고세균계는 진핵생물과 유사한 원핵생물인데 많은 종이 극한 생물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한 생물 광맥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거대한 생물 광맥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환경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환경에 적합한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 효소들을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해할 수 없는 것들을 분해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원생 생물계, 곰팡이계, 동물계, 식물계가 진핵세포인데, 식물계는 이제 식물이죠. 식물이고 사실은 생산자이고, 독립 영양 생물체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종속 영양이에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체만이 독립 영양생물이고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에는 일부 세균, 그러니까 식물이 주를 이루고 일부 세균 혹은 곰팡이, 조류, 녹조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일단 식물은 아니지만 광합성을 할 수 있다라는 같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겠죠. 그다음에 동물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다른 생물에 의존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계에 포유류와 새, 물고기 빼고도 곤충이랑 거미가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100만 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중에 7, 80%가 곤충이나 거미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곰팡이는 다세포 생명체고 종속 영양 생물인데, 얘네들은 분해자라고도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물질을 분해시켜 갖고 원래대로 되돌리는 이런 걸 하고요. 원생 생물계는 진핵 생물이긴 하나 대부분의 경우 단세포 생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자연계, 생태계라 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계 플러스 무생물에 이르는 자연 조건, 이런 거를 다 합친 것이 생태계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세계 영역, 세균과 고세균과 진핵생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분기점에선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돌연변이가 종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리보솜 얘기를 했었죠. 리보솜의 서열을 읽어서 이게 언제 분기가 된 것인지 이런 거를 유전학적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부 공생 이론, 제일 중요한 내부 공생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내부 공생 이론은 이제 공통 조상 생물이 살고 있다가 CO2와 수증기, CO2가 아니라 다량의 유기 탄소 물질과 수증기 이런 것들이 다 있는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대량의 유기 물질을 분해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CO2와 H2로 분해가 되어 있더라. 더 이상 먹을 게 없더라. 라는 이런 위기 상황이 오는 거죠. 이때 이 많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이 나타났어요. 얘네들은 아마 고세균이었겠죠. 그래서 고세균을 몸 안에 삼켰지만 죽지 않고, 자기가 사실 여기다 막을 하나 더 쳐서 몸 안에서 이렇게 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진핵세포는 식물의 경우에는 광합성을 하는 세균과 호기성 세균,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를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인 식물이 아닌 생명체들은 미토콘드리아를 삼킨 채로 의존하고 살게 됐어요. 예전에 처음에 잡아먹혔을 때는 얘네들을 꺼내서 바깥으로 놓으면 독립적으로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각각의 염색체와 미토콘드리아에는 자기 자신을 만드는 DNA가 있는데, 이 DNA의 일부분을 핵에다 넘겨주고, 이 DNA 일부분을 핵에다 넘겨줘서 더 이상 얘네들을 분리했을 때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균이랑 원시 세균은 10마이크론 이하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뭐 막으로 쌓여진 소기관이 없어요. 막으로 쌓여진 세포 소기관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핵막도 없고요. 핵막이 없기 때문에 원핵 생명체라고 부르죠. 진핵생물계는 크기는 10마이크론에서 100마이크론 사이고 뭐 여러 개의 지방선으로 막으로 쌓여진 세포 소기관이 많아요. 이 많게 되죠. 그래서 세균계에서는 여태까지 연구한 거에서는 이제 항생제라든가 제한효소라는 거를 많이 연구를 해냈고요. 원시 세균계에서는 독특한 생명 대사 물질, DNA 중합효소 이런 걸 많이 뽑아서 생물 산업의 자원화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생물 다양성 협약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서 얻은 생물종을 이용해서 유전공학 기술의 결실을 얻어서 그것이 지적재산권을 이루면서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몇천 원에 하는 물질을 가져다가 걔네는 몇십만 원에 도달하는 약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물 자원이 풍부한 생물 자원 부국. 생물 자원이 풍부하다고 해서 부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먼저 개발했느냐가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국내 고유 생물 및 이의 유전 자원 보존 확보와 이를 이용한 생명공학 원천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발한 생명체를 우리가 잡아서 키우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에서 뭔가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원생 생명계가 가장 단순한 진핵 생물이고요. 대부분 단세포성이에요. 이 그림이 왜 또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원생 생명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연구된 것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 같은 거. 말라리아는 기생충이 건강한 면역계를 압도하는 능력이 놀랍다라는 건데, 이제 말라리아에 걸린 세균들이라든가 말라리아에 감염된 혈구세포 이런 것들을 잘 디텍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말라리아가 가진 그 세포를 면역세계를 속일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분리해서 연구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모니터링을 하는데 원생 생명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기능성 의약품 발굴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계는 6억 년 전부터 다세포 생물에 대한 화석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6천만 년 내에 다세포 생물체가 출현한 후에 결국 4천만이 지나서 현대 동물이 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현대 동물종은 갑작스럽게 지구 역사의 1%에 밖에 지나지 않는 시기 동안 만들어진 거고, 이때 현대 동물종이 갑작스럽게 출현한 거를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포획에 의한 다양성 증가, 그 다음에 복잡한 생명 현상으로의 유지로의 진화, 어떤 거에 대해서 진화를 했는지 종별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목적 때문에
변했다라는 거고, 척추동물은 동물계에서 4%에 지나지 않아요. 무척추 동물, 대부분이 곤충인 애들이 동물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들 생명종의 다양한 의학적, 사업적 이용이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개미를 이용해서 관절염 치료제를 만든 예가 있고요. 해파리에서 뽑은 단백질로 형광 단백질을 만든 적도 있고, 그 다음 말굽개라고 불리는 이 개에서 인간 병원균 검사에 사용되는 혈액 단백질의 원료를 뽑아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생물종은 무한한 생물 가치를 가지는데 육상 생물종에